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출연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언론계 원로 중에서도 탁월하게 세상 보는 감각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정치 감각, 사람을 보는 눈,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번 주에도 출연하셔가지고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또 위에서 급변하게 진행되는 정치 지형을 진단해 주시고, 특히나 자유우파 통합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곽성문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지난주에 출연하셨는데 이 구독자들 네. 조회수와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5만이 넘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거 지난 한 3년간 태극기 혁명 운동이 지금 전개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튜버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이 우파 유튜버들, 그 중에 또 젊은 유튜버들이 대거 지금 이 유튜브 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 홍용락 우리 PD님은 SBS에서 그런 30년 가까이 방송을 제대로 한 정통 방송인 출신 이제 유튜버신데, 아마 정통 방송인 출신 현재는 없어요. 아무도 다 뭐 정치 해설 나거나 신문 기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조기에 좀 위상을 좀 올려놓고 싶어서 제가 좀 거들어 드리려고 이제 지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유튜브에 대한 이 정부의 아주 그 규제가 엄청나게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지금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그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중에 한 명은 아예 가짜 뉴스를 정리하겠다. 그 전문가를 교수, 지금 올려놓는 정도로 이게 유튜브가 공격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란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좀 광고 수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우파 유튜브들을 도와주시려면은 우선 첫 번째로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구글에서 이 기준 단위가 구글 숫자가 몇 만이냐, 10만이냐, 20만 이걸 보니까 구독자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또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중이 재벌이 못 깎는다고 제가 제3자 출연자로서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론계 대선배이시니까 저에 대해서 아량을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신 걸로.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의원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네. 예? 분명히 자유한국당 다른 당하고 통합이 된다, 그렇게 예언하시는데 11월 6일 날 황교안 대표께서 자유우파 통합을 바른미래당하고 공식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유승민 대표죠. 네. 유승민 대표하고 공식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하고 그쪽에도 호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자유우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유우파 통합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모임인가. 그래서 변혁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대표격인 유승민 의원과 다시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도 고치겠다. 그렇죠. 이런 정도로 이제 파격적인 통합 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수 통합 이렇게 할 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크게는 이 우파 보수가 전부 다 뭉쳐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태극기 집회를 하는 무슨 보수만이라도 뭉치는 거. 그렇다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이제 협의의 보수 통합은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무슨 보수 정당끼리의 통합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일단은 물꼬를 이제 트신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과의 질문이 오가는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탄핵에 대한 문제인데, 탄핵에 대해서 이제 황 대표가 하신 말씀은 탄핵의 늪을 건너가야 된다 빨리.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우리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만 이제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그 우리 공화당 예. 홍문종 대표와도 이런저런 예. 뭐 이제 그걸 했다, 뭐 예. 이제 절충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신문을 보신 분이나 유튜브를 보신 분도 알겠죠. 그날 바로 저녁 때부터 황 대표의 이 보수 통합 제의가 예.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거의 정규제 TV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우리 우파 유튜버들도 그냥 황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 대표가 이제 입장이 좀 난처하게 이제 좀 댓글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유승민 의원이 이제 또 화답을 했죠. 일단 답을 놨는데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그 3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그렇죠. 뭐냐? 우선 첫째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늪을 건너자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이건 따져보면 우리 모두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탄핵의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여서 불필요한 어떤 논쟁을 만들고 뭐 갈등을 만들고 뭐 이런 걸 좀 당분간은 좀 피하자는 척의 이제 얘기겠죠. 예. 두 번째는 중도 개혁 보수로 가야 한다는 노선도 주장을 했고 세 번째는 헌 집을 다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과연 그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가 해온 것이 중도 개혁 보수가 아닌가? 그럼 그 부를 해왔냐? 아니죠,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중도 개혁이라는 이 말하자면 노선은 유승민이의 어떤 독자적인 브랜드인데 그럼 자기가 주장한 대로 탄핵의 강도도 없고 자기 주장하는 브랜드 따르고 또 새 집 짓고 이건 뭐 유승민이 하자는 대로 그럼 다 해줘야 되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래서 일단 막 나중에 다시 또 얘기 나. 유승민이는 일단은 자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신당 자금으로 들어갈 거다. 그냥 개인 유승민이가 의원고 7명입니다. 사실 바른미래당에서 튀어나와 있는 과거 이해운 뭐 예를 들어서 그또 지상욱, 정병국 뭐 지금 원내대표는 오신환 뭐 이렇게 7명인데 7명이 개별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정당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유승민이는 이미 자기 주가 올리는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것도 또 황 대표로 봐서는 좀 거북한 내용이고 막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그저께 월요일 날에는 이제 원유철 의원 경기도 평택갑의 5선 의원이죠. 원유철 의원을 이제 총선 아니죠 또 통합 기획 단장으로 또 임명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예. 아,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뭐 탄핵의 강을 넘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황교안 대표께서도 이렇게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누군가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그는 그죠. 우선 팩트를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탄핵 문제가 이 보수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가 지금 모든 게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내년 총선도 결국은 탄핵에 관련된 이 진실 규명 문제가 될 건데요. 우선 과정을 좀 봅시다. 우선 요 사이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 황교안 대표가 내놓은 자유우파 통합 이 제의가 이 배경에는 김무성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월요일 아침에 아주 특종 보도를 한 건데 다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8월 초에 이 김무성 의원이 평소에 이제 주장해 오던 이제 통합 논리인데 제일 먼저 유승민이를 잡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유승민이가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제 탄핵 문제는 좀 이래 접고 묻어두고 가는 그런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탄핵 그렇다고 그냥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으니까 말하자면은 탄핵 문제와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될 만한 중진들 유승민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비대위원장 김병준, 황교안 대표, 뭐 자기 김성태, 권성도 이런 중진들은 예를 들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는 거로
지역구 편한 지역구가 아니라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는 것으로 좀 자기 희생을 좀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 황교안 대표도 버린다는 마음을 가지면 물러날 수 있다.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비대위원장을 황교안 대표도 원오브댐으로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당 공천은 아주 철저하게 당내 경선이 아니라 국민 어떤 여론조사 형태로 네. 바꾼다. 이런 안을 평소에 주장하던 거를 아마 어떤 계기로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저쪽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게 이 유승민 의원의 바로 아주 제일 가까운 이해훈 의원한테 예. 이 내용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9월 중순께에 황 대표의 측근 중에 한 명이 이게 이제 박형준 의원이라고 과거 네. 옛날 지금 동아대표죠.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한 박형준 의원이 그 하태경 의원 쪽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논의를 하면서 이는 비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 그러면은 이 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정도로 얘기가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제 황교 대표 측에서 이런 거를 논의를 해가지고 네. 이제 만들어낸 내용이 역시 박형준을 통해서 정병국이한테 이번에는 저쪽에 같은- 양평, 가평 예. 이거 지역구에 있는 정병국 유성민 의원한테 이제 의원하고 같이 아주 본래 젊은 그 세대로 같이 친하죠. 갔는데 황교안 측에서 낸 안은 뭐냐? 일단 황교안 대표 체제를 유지해 달라. 그래서 비대위 체제에 오기보다는 유승민 의원은 그게 좀 거북하다면은 바로 이제 선거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거기에 유승민 식구들은 선대위에 참여하는 식으로 오면 되지 않겠느냐 통합 방식을. 그럼 이제 유승민이는 선대위 공동본부장격으로 이제 오면서 같은 동급이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공천은 뭐 국민 경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전원 외부 인사로 아주 객관적인 중립 인사로 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 세 가지를 정리해 갖고 하태경 의원한테 공천 심사위원입니까 아니면 공천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만드는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병국 의원한테 보냈는데 여기에 1차 거부했다는 겁니다. 유승민 측에서는. 이런 과정이 일단 지분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한 상태인데 이게 알다시피 전부 결국은 김무성이의 말하자면은 이 그늘아에서 김무성이가 던지고 의도.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 왔다.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11월 6일 날 나름대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아까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9월 중순경에 제의했던 안에서 조금은 이제 말하자면은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과 즉각 말하자면은 지금 통합을 추진하겠다. 네. 그죠? 그리고 당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는 당을 뭐 개편할 수 있다는 얘기고. 예, 해체해서 그리고 개편하겠다. 탄핵의 늪을 뭐 건너가겠다. 이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던진 거고.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그 선거 아까 말씀드렸지 평택 출신의 원효철 의원은 기획단장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오전에 자유한국당이 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예. 왜 그러냐? 예. 권성동 의원이 예. 그 문자를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내용이 기자들한테 보는 게 찍혀가지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원유철이 저놈 안 된다는 거예요. 원유철이를 통합기획단장으로 하면은 깨진다. 유승민 씨하고 가깝지도 않다. 아니 그러면서 누구를 시켜야 돼요? 김무성이를 통합 추진위원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발칵 뒤집혀진. 근데 알다시피 권성동 씨는 또 탄핵에 이른바 탄핵 칠적 중에도 한 명이지만은 김무성 이 보스의 아주 그 충실한 또 그쪽 계열의 이쪽인데 아니 무대는 지금 정치판에서 떠나는 거로 다들 알고 있는데 무대 보고 통합을 하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걸 공식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마침 황교안 대표는 또 오후에 점심 때
이 충청 뭐 수도권 이렇게 그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권성동 씨 얘기를 듣고 해명을 또 어떻게 했느냐. 아, 유승민이하고 되게 친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바른미래당 쪽에서 원유철이 정도면은 좋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시켜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15년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근데 원내대표를 이제 선출할 때 이른바 러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을 같이 이렇게 2대2로 묶어서 하거든요. 네.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책위 의장이 원유철 의원입니다. 네. 그 원유철 의원이 5선이지만은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아까 저쪽에 그 하태경, 뭐 정병국, 지금 제주도지사는 원희룡 이쪽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는 거예요. 유승민 원내대표 때 정책위장으로 같이 러닝메이트로 1년을 했고 또 그쪽 젊은 사람들과 꾸준히 얘기를 해왔다니까 원희룡이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봤는데 아니 권성동 의원이 어제 딱 노골적으로 원유철 아니더라. 그때 완전히 사이가 버릇 깨져가지고 그 뒤를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 어? 그리고 원유철이는 친박 아니냐. 예. 친박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예. 저 이제 박 대통령 된 그 이후부터. 예. 그래서 탄핵에 관해서 전혀 의견이 안 되는 놈이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날 또 심재철 의원도 원유철이 안 된다 그러고 이거 보면은 원유철 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비박계라고 그럴까요? 일제히 지금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황교안 대표 참 입장이 또 난처해진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김무성이 보고 통합기획 단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은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그 가장 지금 뭐 이 지금 이 물밑 작업 중에 통합 물밑 작업 중에 가장 큰 역할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김무성 의원 같은데 김무성 의원. 그렇죠. 예, 예. 김무성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지금 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통합을 논의를 던졌고 하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시작 과정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김무성이만 목을 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박들은 김무성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김무성 의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아니 그러니까 뭐 육선에 그죠 아주 원로에다가. 그러나 지금 현재는 탄핵의 주역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에 대한 뭐 진실 규명을 이어서 따질 자리는 아니지만은 뭐 어쨌든 탄핵으로서 지금 이 좌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 체제가 완전히 지금 변혁되고 있고 완전히 잘못하면 나라가 이게 좀 이북하고 좀 적과 통일된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마당에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탄핵에 대한 걸 떠나서라도 탄핵을 시키고 이렇게 한 과정에서 결국 좌파 정권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데 대한 정치적인 본인도 느껴서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통합을 논의를 한다?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통합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야 이거 뭐냐 그래서 이제 자, 그 의원님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의원님 그 해안으로 보실 때 김무성 의원께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김무성이는 지금 이제 자기는 불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작년 초점 했죠. 이 탄핵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제일 먼저 했어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노예한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이는 내년에 난 출마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자유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스스로의 얘기지.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책임 있는 친구들에 비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불출마 선언이라도 일찍 했으니까 나았다고 보는데 자 김무성 의원은 홍천에서 2번이나 떨어졌지만은 다 그때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보궐선거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험지 출마론이라는 걸 해가지고 사실 그동안에는 지난주 그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았었나? 사실은 이미 용산에서 출마한다는 소리 받아했거든요. 그걸 이제 어제 다시 그 절대 출마 안 한다 그랬지만은 정치를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둘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이 황 대표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황 대표가 과연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끌어가고 있느냐, 진짜 그 한국당의 주인이 맞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극단적으로 김무성이 아바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합 논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김무성 그늘에서 황 대표가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 굉장히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김무성이는 절대 저놈이 정계를 물러나거나 어떤 책임을 질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때린 내세워 가지고 이 당을 결국은 끌고 가고. 근데 이제 정치 평론가로서 제가 더 우려할 내용은 뭐냐면 이 탄핵도 연결되지만 왜 탄핵을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김무성 씨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은 지금 정계를 손을 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인가 좌우간 탄핵을 정당화시키고 첫째 목적은 두 번째는 그런 내각제 어떤 가는 나름대로 어떤 그 길을 가겠다. 그리고 절대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 그립을 놓지 않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지금도 아직도 무대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죠. 이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생각이 그러신데 뭐 혹시나 그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사감이 뭐 김무성 의원하고 사감이 있으신 건 아니죠? 김무성 의원하고 저는 사실은 네. 84년 말 85년 초 그 무렵에 벌써 몇 년입니까? 35년 전입니까? 예. 그 김무성이가 YS의 비서로 그 상도동에 발을 디뎠거든요. 제가 마침 그때 상도동 출입 기자였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래서 전 오랜 기간 동안 예. 김무성 의원과는 뭐 나이도 같고 졸업 연도도 같고 우리가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인데 그러시구나. 좌우간 탄핵 이후에 저는 지금 만 3년 돼가지고 2년 몇 개월 탄핵 과정에서부터 일체 저는 연락한 적 없고 제 머릿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계속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지나치다. 우리 황교안 대표가 정말 좀 대표 아닙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당 대표를 가지고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데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의 노선을 좀 확실히 밝혀줬습니다. 그게 또 우리 보수 우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무대는 죄송하지만 당분간 정계에서 손을 떼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예, 뭐 저 이제 좀 넘어가려고 그렇게 여쭤봤는데 또 경색해서 말씀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대표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많은 난관이 있지만 유승민 저 요원을 그 지목해서 같이 통합을 하자, 자유우파 통합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승민 의원은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같이 하리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자 탄핵의 주역을 꼽으면은 김무성 유승민이잖아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뭐 과거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런 뭐 인간적인 관계 저도 뭐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집안끼리도 다 아는 사이인데 그걸 떠나서 유승민 의원이 지금 유승민 의원을 보는 시각은 정말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우선 저 지역구인 대구 동구 어리죠 지역구. 최근 한 20일 전에 대구 지역 그 매일신문이 한 인터뷰를 보면은 그 지역에서 지금 출마를 뭐 한국당 간판으로 나오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분이 한 3분 되는데 그분 어느 분과 유승민이 와도 해도 다 40대 한 20%예요. 딱 절반이죠. 유승민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아니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을 아예 이름을 박아서 합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이제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뭐 제 의견은 아니에요. 자 통합이라는 거, 통합과 내년 선거를 해서 통합을 한다 그러면 그죠? 기본적인 어떤 자유한국당이죠. 거기에 새를 불려가지고 지지층이 더 확산이 되고 뭔가 힘이 더 붙고 새를 불리는 어떤 통합이 돼야지 이게 찌는 효과를 내는 거고 말 플러스 통합인데.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뭡니까? 탄핵했고 탄핵의 논란을 들자. 두 번째 싫다고 당 깨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썩었다 그러고 자기가 그래서 바른정당 만들었고 그죠? 지금도 자기는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 그러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약간 다른 중도개혁 노선을 취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보수잖아요. 그다음에 이 보수인데 유승민 의원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따뜻한 보수라 그럽니다. 자기 따뜻한 보수를 한다는데
보수에 따뜻한 보수가 있고 그러면 차가운 보수가 있습니까? 보수를 냉장고 집어넣었다 꺼내면 차갑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유승민이 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 보수가 복지라든가 예. 이 소외된 층 이런 데 더 관심을 갖자 하면 그거는요. 보수에서 따뜻하고 차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그건.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조금 더 진보적이거나 아니 더 좀 앞서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정책의 차이거든요. 예, 보수가 갖고 있는 기본 인권주의 지향적인.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따뜻한 보수라는 교묘한 말로 중도 뭐 개혁은 아니 중도면 중도 개혁은 어디 있습니까? 예. 중도예요, 중도. 중도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이른바 중간에 있는 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른바 안철수하고 당을 만들고 같이 할 때 제3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 제3의 길.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 아닌 제3의 길 중도로 지금 간다고 그러면 그죠? 예. 그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지역, 대구 지역만 해도 유승민은 끝났다, 안 된다, 저럼 책임져야 된다, 우리 날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분석이 된다면은 반대로 이 이른바 정치공학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뭐 네. 누구를 데려오면 박찬주 장군을 영입을 하면은 그 갑질 무죄 판결을 비록 받았더라도 그 갑질 받았던 대상인 공감병은 20대 젊은 청년이니까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면은 20대 청년층이 다 떨어져 나간다. 네. 이래서 안 된다. 이래 된 거거든요. 네. 이러한 정치를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이쪽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유승민이가 이 중도 이 개혁을 주장해서 중도층에 상당한 인기가 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보른 쪽 이 우파는 집토끼니까 네. 가만히 냅둬도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태극기 집회 나오는 어른들이 투표장에 가면은 결국 자유한국당 안 찍고 어디 찍겠느냐? 공화당 찍겠느냐? 한국당 찍는다. 그럼 집토끼니까 그걸 이제 집토끼라고 그래요. 집토끼는 그냥 들어오니까 우리는 중도로 나가야 되니까 유승민이가 중도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그리고 수도권에 젊은 층에 유승민이가 상당한 인기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평가를 못 내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을 하신다. 그래서 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분들은 유승민이가 중도를 하면서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마 이거는 이제 말은 안 하고 현실화는 되기 힘든 게 안철수가 뒤에 있잖아요. 예. 혹시 유승민이를 끌고 오면 안철수가 따라올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큰 덤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중도의 굉장한 지지층을 우리가 확대시킬 수 있다. 예, 정치 지향. 이런 식의 논리를 갖는 분들이 황 대표 주변에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태극기 집회를 하는 이쪽 우파 세력이나 또는 공화당이나 이쪽보다는 우선 탐이 나는 대상이 유승민 의원이에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이미 말하자면 통합 3대 원칙을 내놓고 지금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황교안 대표에게 현재 나온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놓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이제 독자적인 행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도층이 있다고 믿는 정치공학적인 어떤 기획자들의 어떤 접근 이건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정리가 아니라 유지가 돼 나간다고 이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접점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전개가 될까 예. 이제 봐야죠. 그래서 이제 막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이 됐죠. 지난번에 11월 말에 1차 인재 영입 8명을 했는데 예. 자 박찬주 대장 보류돼 버렸죠. 예. 근데 저는 박찬주 대장을 소신껏 믿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보수층의 그분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좌파 정부에서 군군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잡아갖고 적폐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분인데 근데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해서 인재 영입 자체가 또 실패로 돌아가요. 예. 자 보수 일주일 전에 보수 통합 주장은 이것도 또 지금 성과가 없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제일 그래서 중요한 건 첫째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쪽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 저지에 예. 총력을 다해서 결사항전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예. 이거를 막아내면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살아나는 거죠. 역시 이거는 역시 109석의 제1야당이 막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나는 총력을 기울여서 이 저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거 어제 오늘 많았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인데 예. 젊은 자유한국당의 그 청년들 젊은 그 당협위원장들 예.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아니죠. 예. 당협위원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당이 보수 통합 얘기를 하면서 당 내의 인적 청산, 쇄신의 목소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안 된다. 차라리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서 당 해체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죠. 자, 어제 재선 의원 12명은 그중에 난 불출마 선언하겠다 하면 좋은데 그건 안 하고 우리 공천은 당 대표에게 다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제 공천 받겠다 하면 좀 상당히 비겁한데 어쨌거나 자, 지금 내부에서 당 쇄신을 위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 대표가 좀 더 소신과 배짱을 갖고 아랫배 두가 힘을 넣고 네. 한번 인적 청산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은주 의원도 이틀 전에 신당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아주 타겟을 종북 좌파로 잡았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이른바 86세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으로 지금 나이는 50대. 그리고 586, 이 종북 집단을 밀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보다 하나 낮은 97세대, 90년대 학번이고 70년대생인 지금 40대. 네. 그 자기가 중심이 되겠다 해서 신당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신당 이름이 뭡니까? 자유와 민주 4.0이에요. 4.0. 4.0은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시대의 네. 주도적인 세력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정도의 당 개혁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신당 작업이 저는 가속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를 저지해야 돼. 저지함으로써 제일 야당의 위상을 더 높이고 당대표의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실패한다면요. 계속 지금 걱정을 합니다. 실패한다면은 자, 황 대표나 나경원 대표는 그 공수처법을 못 막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죠. 그래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 체제, 비대위 체제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 잠깐 하면서 동시에 선대위, 선거대책위 체제로 가는 과정인데 지난번에도 말씀하고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입니다. 그렇죠. 다당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래 되면은 결국 자유한국당은 발전적인 해체 수준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유승민이가 하는 중도 개혁 정당은 수도권을 아마 타겟으로 볼 거다. 그러면 여기에 김무성 세력이 합류해서 결국 하나의 신당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래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이쪽 세력은 결국 지금 공화당과 합쳐가지고 또 하나 만들면서 이제 연말 전후해서 뭐 정치적으로 형집행 정지라거나 이런 형태로 어떤 이제 이 법적인 구속력을 벗어나게 될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또 이 영남권 쪽에 뭘 모색을 하지 않을까. 뭐 당연히 가는 수순이죠. 그다음에 뭐 지난주 얘기했지만은 이미 기독교 계통의 정당이 나와 있고 다른 이 김무성이가 어제 저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불교 등등 종교 정당 나오고 시민단체 정당 나오고 통합은 물 건너간. 그래서 김무성이도 어제 한 얘기가 그 얘기요. 의원직 사표 던져라 지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 가는 거 막아야 됩니다. 왜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어떤 이 머리를 굴려봐도요. 내년에 정말 막 선거혁명이라 할 정도로 막 우파 국민들이 다 나오고 중도가 다 나와서 막 표를 던져주지 않는 한은 결국 민주당이 중심으로 된 이쪽 좌파 연합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우려된 부분. 그래서 한 번에 다 지금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3주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번 추설해 가지고 총력 저지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10월 3일 이후에 새 판이 짜지니까 그건 또 제가 지난번과 똑같이 뭐라고 못하면 방금 말씀드린 자유한국당이 일단 해체 수준을 밟을 거다. 그리고 결국 유승민을 시작하는 이 중도 개혁신당이라는 쪽으로 이 저쪽 김무성 쪽이라거나
탄핵 세력은 가고 이렇게 해서 공화당과 또 탄핵 반대 세력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전망을 합니다. 하는데 그럼 한국당하고 공화당하고는 그때도 해체된 이후에 해체된 이후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현집행 정지라는 형태로 나와가지고 할 때 예, 저는 분명히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이 처자식도 없고 그죠? 처자식이 남편도 없고 살릴 사람 없고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서로 자부하는 분이라면은 그분이 절대 이 보수를 분열시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뭔가 그죠?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게 어떤 그런 걸 한다면은 그쪽에서 이제 그래서 또 처음에 우리 앵커께서 질문을 하셨던 탄핵이 말이죠. 내년 선거도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도 탄핵의 문제가 예. 진실 규명의 차원에서 탄핵이 이슈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내가 예언을 한마디 한다면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내년 총선은요. 첫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거든요. 다음에 두면 문재인과 박근혜 싸움이에요. 황교안이 싸움도 아니고 김무성이 싸움도 아니고 유승민이 싸움 아니에요. 왜냐? 탄핵에 대한 진실 문제가 결국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그 때문에 결국 이런 좌빨 정부가 들었었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년 선거도 저는 문재인 대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의 싸움이 아니냐.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 진짜 실제 55전 5선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거 이거 하나는 꼭 공지사항처럼 말씀드려요. 탄핵 찬성했던 이 김무성, 유승민 이쪽 일파를 어떤 용어로 하느냐. 찬탄파라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젊은 층에서 용어를 만들었어요. 사기 탄핵이다 해서 사탄파. 또 이걸 좀 발음을 사탄파가 아니라 사탄파 하면은 이해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사탄파입니다. 그래서 마로니에 집회에 가시면은 사탄파 척결하자. 그래서 이 사탄파들에 대한 우리 보수 우파들의 어떤 평가, 어떤 응징은 이제 젊은 층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됐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체는 아직은 아니고, 근데 저도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이제 보수 아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자유 우파 진영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과할 사람 사과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어떤 그 비즈니스로 같이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자기네들의 어떤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 정치를 하면서 자유우파들끼리 서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내부 총질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지금 태극기 집회가 이제 큰 세력으로 이제 300만이 모여나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에도 3.1절 8.15 여러 번 행사가 큰 집회가 있었는데 작년 8.15 때 이른바 이제 우파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격으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고영주 변호사가 이미 작년 8.15 연설에서 밝혔어요. 탄핵에 찬성했던 이쪽 그 당시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63명에 대해서 전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전부도 아니고 그 중에 몇몇 핵심되는 분들이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어쨌든 탄핵 그 자체는 아니지만 탄핵이라는 그런 격변 속에서 결국 좌파 정부를 탄생시켜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으니까 그런 데 대한 자기의 책임을 반성하는 거로 우리는 다 받아들이겠다.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애국당 공화당 측에서 탄핵 칠적이니 오적이니 이런 말이 나와서 한 몇 명 정도 5명 정도 그분들만 사과하고 정계 은퇴하는 수준에서 나머지 분들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분위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은주 의원 아시잖아요. 이은주 의원 요즘 우리 보수 어르신들도 좋아해요. 이은주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는 언론 보도 받고 좀 그렇게 좀 정신이 이렇게 그쪽에 나도 말려 들어가서 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같은 여성인데 여성으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런 정도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를 못 하시는가? 이 정도만 하면은
네. 받아들여야지 어떡합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또 이렇게 대범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또 새롭게 뭔가 그 구도를 짜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게 뭉쳐지는 그 단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의원님. 저기 오늘 또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의원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12월 3일 가서 공수처법 문제라든지 연동형 비례 이거 저 대표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 판이 다시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사실은 공화당하고 관계 보수에서 그다음에 아까 이현주 의원님 그 신당. 뭐 신당하고 이런 관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 융합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또 각자의 길로 가면은 보수가 어떤 식으로 또 피해를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너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건 한번 네. 하시죠. 그렇게 하죠. 예. 아 오늘 이렇게 또 해안을 밝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또 많은 지혜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별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